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화목했어요. 사춘기 시절 반항기조차 미미하게 지나갔을 만큼 애정 가득한 집안이었죠. 그렇게 10년 전 제게 닥친 불운은 너무도 참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날은 여느 날처럼 학원이 끝난 저를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을 잃기 전 나눈 마지막 대화가 여전히 선명해요. 엄마, 나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지희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분께서 사고를 목격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준 덕에 저는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회복을 위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마냥 안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 충격이 너무 커 저는 몸이 회복된 후에도 완만한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사고가 나기 전처럼 지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에 올라타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기에 장거리를 차로 이동한다는 건 꿈도 못 꾼 채 지냈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 덕에 저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사고로 떠나보낸 지 7년쯤 되었을 때 예비신랑을 처음 만났답니다. 예비신랑이 이직을 해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의 상사로 입사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네, 최지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희 씨는 좋겠네.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상사도 만나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제가 영광입니다. 팀장님은 평소 남직원의 칭찬을 자주 하던 분인지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콕 집어 말한 것도 아닌데 예비신랑의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죠. 아마도 저는 예비신랑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예비신랑은 당시 제 시선에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을 정도이니 인정받은 것은 물론 훤칠한 외모에 활기찬 성격까지 돋보이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에 예비신랑은 사내에서 인기가 꽤 있었어요. 지희 씨는 일할 맛 나겠네. 그러게, 자기는 무슨 복이 있길래 굴러들어온 상사가 성우님이니?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죠. 덕분에 전보다 업무 효율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는 여직원들의 질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눈에 띄는 편은 아니라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올라본 적 없는데 예비신랑의 입사 이후 많은 여직원의 입방아에 올랐거든요. 요즘 이 팀 최주임 얼굴에 웃음꽃이 다 폈더라. 난 그런 모습 처음 봐. 패션은 또 어떻고요? 당장이라도 꼬리칠 기세던데요? 성우님이랑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던데 부러워 죽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구설수가 예비신랑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독 적극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던 것 말이에요. 자기로 인해 제가 꽃뱀 불려우 같은 꼬리표까지 달게 되었을 때 예비신랑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문이 계기가 되어 저와 예비신랑은 눈이 맞았고 그렇게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비신랑과의 인연은 제게 너무도 특별했고 또 소중했어요. 제게 생긴 스트레스 장애가 예비신랑의 노력 덕에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차를 탈 때 여전히 긴장은 됐지만 한두 시간 정도의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요. 거기다 예비신랑은 우리 가족에게도 각별했어요. 엄마를 잃은 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집은 종종 가라앉은 분위기가 맴돌곤 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이 왕래하면서부터 훨씬 사람 사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성훈이 왔네. 내가 예비사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아빠도 참, 그렇게 부담 주지 마. 자꾸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겠어?
저도 아버님 뵙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통했네요. 자기야, 부담이라니. 난 너무 감사하고 좋아. 친정아빠는 언제나 예비 신랑과 함께 보내는 시간엔 들떠 있었어요. 딸들만 있어서 아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기쁘다고 했죠. 제 예비 시부모님도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상냥히 대해주셨고 엄마를 잃은 제가 안타깝다며 잘 살펴주었답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어딜 가든 뭘 하든 저를 챙겨 함께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를 이미 가족과 다름없이 대했어요. 그렇기에 내 생에 이런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나날이 깊어갔죠. 딱 하나, 제게 남은 시련이 있다면 차를 타는 것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 탓에 저는 제 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몰아볼 수 없었어요. 이 이유로 차를 팔까 수없이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첫 취직 선물로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차는 친정엄마가 직접 골라준 거였거든요. 예비신랑도 제게는 소중한 자동차임을 알고 있었던 터라 저를 대신해 관리를 도맡아 해주었죠. 하루는 예비신랑이 뜻밖에도 제 차를 빌려주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 차 말이야. 내가 며칠만 좀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점검을 맡겼어. 내 차가 이제 오래됐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살펴보자고 하더라고. 하긴 아버님께서 타시던 차라고 했잖아. 내 차라도 괜찮다면 나는 좋아.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예비신랑이 편히 타고 다니도록 며칠 보험까지 들어주었어요. 길어야 사나흘 타는 정도라고 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신랑은 큰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데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차를 돌려받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밤이 다 되도록 예비신랑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신랑은 한참 후인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미안해. 가볍게 저녁만 먹고 파하기로 했던 자리가 갑자기 술자리로 바뀌는 바람에 연락을 바로 못했어. 술? 오빠 지금 어딘데? 운전은 어떻게 하려고 술을 마셔? 술을 마셨다는 말만으로도 불안이 엄습했어요. 워낙 운전에 관한 일이라면 예민하던 저라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이악 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예비신랑의 말에 치밀어 오른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자기야, 실은 숨김없이 솔직하기로 약속해서 털어놓는 건데. 뭐야? 무슨 사고라도 쳤어? 왜 그렇게 밑밥을 깔고 그래, 불안하게. 대리를 부르는 대신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줬어. 그런데 정말 그 애는 맥주 2잔 정도밖에 안 마셨거든. 취기 하나 없이 멀쩡했는데 하필이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지 뭐야. 뭐? 그럼 지금 술 마신 사람한테 내 차를 맡긴 채 오빠까지 타 있었다 이거야? 진짜 미쳤어? 미안. 내가 차는 내일 가져다 줄게. 오빠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믿고 빌려줬으면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음주운전인 걸 뻔히 알면서 운전대를 맡겨? 아니, 운전을 정말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또 맥주 조금 마신 건 사실 술 마신 것도 아니잖아. 예비신랑은 핑계댈 구실을 찾는 듯 했지만 이게 그런다고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다음날 예비신랑이 우리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오자마자 블랙박스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며 화를 내더군요. 최지, 너 나 못 믿어? 뭘 알고 싶어서 블랙박스까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못 믿을 행동을 먼저 했잖아. 오빠가 음주운전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그런다 왜? 그리고 왼편 문짝 긁힌 자국 안 보여? 어떻게 된 건지 직접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 내 친구가 차 빼다가 조금 긁어먹었다.
내가 수리해 줄게. 그럼 될 일을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언성을 높인 예비 신랑을 뒤로 한 채 블랙박스를 켜 차를 빌려줬던 날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제 허락도 없이 차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기까지 했더군요. 알고 보니 자기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것부터 거짓이었어요. 제게 차를 빌릴 구실일 뿐이었던 거예요. 몰래 제 차를 빌려준 것도 모자라 긁어먹고 또 음주운전까지 맡겼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열이 뻗쳐 예비 신랑을 쥐잡듯 잡아댔어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한테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몰라? 빌려주고 싶거든 오빠 차를 빌려주던가. 거짓말까지 치면서 이랬던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뭐? 유난이라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응? 나 무시하고 버린 이 상황에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은 능력껏 척척 잘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리분별도 못하는 게 말이나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자기야, 무시라니 절대 그런 것 아니야. 그날 제게 용서를 빌겠다며 음주운전을 했던 그 친구까지 제 앞에 데려와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더군요. 거기다 둘이서 책임지고 제 차를 수리해 놓겠다고 약속했죠. 물론 그런다 해도 제 화가 쉽게 누그러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번 일을 통해 예비 신랑이 생각을 고쳐먹겠구나 싶었어요. 실로 그날 이후 차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문제의 날이었지만 더는 책잡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든 과정에서 어찌나 엄마 생각이 나던지 평소 잘 꾸지도 않는 꿈에 여러 번이나 엄마가 나올 정도로 사무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면 며칠을 감정이 널뛰기라도 하듯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쳤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던데 그 때문이라 여기며 저 스스로 다독여가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죠. 하루는 친언니를 도와 조카들을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간만에 누리는 여유라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어요. 그런데 친언니가 툭 던진 몇 마디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희 너 아직 운전할 생각 없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언니도 알잖아. 나 아직 운전은 무리라는 거. 그래도 결혼하면 금방 아이도 생길 텐데 괜찮겠어? 꼭 운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애엄마라고 다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꼭이라기보단 엄마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육아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 언제가 됐든 운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면 지금부터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친언니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친언니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운전하는 엄마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는 아니니 1년 정도만 신혼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니 친언니의 말에 절로 동요되었죠. 고심 끝에 저는 운전대를 잡아보기로 결정했어요. 못한다고 안 하면 평생 끝내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했어요. 아빠, 나 운전 연습을 시작하려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래, 이제 용기 내서 도전해봐야지. 잘 생각했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좀 도와줘요. 잘 생각했다고 격려하던 아빠는 도와달라는 말에 적잖게 놀란 듯 보였어요.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이었죠. 내가?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어떨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아빠랑 몇 번만이라도 같이 연습해보고 자신감 조금 붙으면 그땐 학원 등록해서 연습할게. 제발, 응?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낯선 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한다는 건 제게는 아직 너무도 큰 어려움 같았어요. 그래서 무사고 경력 30년이 넘은 아빠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앞둔 이 나이에 철부지처럼 졸라댔네요. 운전으로는 아빠도 베테랑이지 않느냐며 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희 아빠도 제 부탁에 결국은 응해주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2시간씩 제 차로 연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첫 운전 연습을 앞둔 전날 밤, 생각만으로도 긴장이 되어 한참이나 뒤척이다 잠이 들었어요. 그 탓인지 저는 꿈까지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에는 이전에 왕왕 나오던 친정엄마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소리도 나지 않는데 연신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소리를 내서 말을 해봐. 하나도 안 들려. 꿈속에서 제가 엄마를 등지고 몸을 돌리려는 그때 엄마가 제 손목을 확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그 차는 안 돼! 저는 그 순간 번뜩 눈이 떠져 잠에서 깼어요. 결국 운전 연습을 하기로 한 날 아침, 찜찜한 마음에 친정아빠에게 연습을 미루자고 한 뒤 레커차까지 불러 제 차를 정비소로 옮겼습니다. 예비신랑은 주말에 늦잠을 자는 편이라는 걸 알기에 제 꿈 때문에 쉬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정비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차를 점검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맡긴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비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정비사의 말에 기함했습니다. 차주님, 이거 차가 완전 엉망진창인데요. 수리하려면 장난 아니겠어요. 네? 그게 무슨... 제 차랑 다른 차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비소에 있는 차라곤 차주님 차뿐인데 헷갈릴 거 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차로 운전 연습을 나갔다간 다시는 운전대 잡을 일조차 없을 뻔했어요. 점검 맡기길 천만다행이지. 저는 정비사의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최근에 예비신랑에게 빌려준 것 말고는 차에 올라타 본 적도 없는데 사고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거의 탈 일 없는 차라서 분기마다 꼬박꼬박 점검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까진 나도 모르지만 내부만 보면 충돌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로 망가지려면 사고도 꽤 컸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예비신랑이 갑작스럽게 입원했다며 연락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비사에게 양해를 구해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예비신랑에게 찾아갔어요. 잠이 덜 깼는지 부스스한 몰골로 현관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입원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어난 지가 언젠데 그런 걸 물어. 내 차 말이야. 오늘 정비소에 맡겼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뭐? 갑자기 정비소에 차를 왜 맡겨? 그걸 어떻게 정비소까지 가지고 갔는데? 예비신랑은 제 차 얘기가 나오자마자 잠이 번뜩 깨는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는 묻더라고요. 저는 화를 누른 채 정비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자신이 아니라며 어찌나 잡아떼던지 입원했던 걸 몰랐다면 깜빡 속을 정도였다니까요. 왜 맡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장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차 상태가 안 좋다는데 오빠 뭐 아는 거 없어? 차가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다는데? 설마 너 날 의심하는 거야? 응. 오빠 말곤 내 차를 타는 사람도 없고 오빠만큼 내 차를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 차가 사고 차량 같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고 차량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의심이나 받자고 그동안 널 대신해서 관리해준 줄 알아? 이런 대우나 받자고 내가 신경 써준 줄 아냐고. 솔직하게 먼저 털어놓았다면 좋았을걸. 끝까지 잡아떼고 억울하다는 듯 말하는 예비신랑의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비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는데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예비신랑을 한참 노려보다가 말없이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시켜 들려주었어요. 이래도 억울한 척, 모른 척 할 거야? 운전대도 못 잡는 내가 사고를 냈을까? 어?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지희야, 미안해. 정말 계속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데 전체 수리할 돈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오빠의 안일함으로 인해 오늘 어떤 일이 생길 뻔했는지 알아? 예비 신랑은 그제야 모든 걸 인정한 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 모르게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고를 당했다고요. 입원했던 것도 전부 그 사고 때문이었다면서요. 당시 제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점검일이 다가와 미리 제 차를 가져가 자신이 아파트 단지에 세워뒀다고 했어요. 급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말을 못했다고요. 저는 바보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었네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건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동차의 외관은 너무도 멀쩡했다는 거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비 신랑에게 물었어요. 외관은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 그래서 사고가 났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된 거야? 외관만 먼저 수리했어.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그때 내부 수리도 할 예정이었고. 너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오빠 말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외관 수리만 먼저 했단 거야? 내가 정말 이 일을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실로 꿈에서 엄마가 나와 차에 대해 암시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번은 엄마의 뒤를 이어 저와 친정아빠가 상을 치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욱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없다고 이런 일을 비밀로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예비 신랑을 향한 실망감에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게 미안함을 내비치던 예비 신랑은 제가 쏟아내는 분노에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제게 상처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놀랐을 줄 아니까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야 해? 아니면 계속 내가 네 눈치라도 보고 있어야 해? 그래야 기분이 좀 풀리겠어? 어? 뭐? 오빠는 내가 화내는 게 거슬려? 그럼 내가 화낼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던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원래 계획대로 아빠와 운전 연습이라도 했어봐. 그래, 그건 계획이었던 거고. 어머님께서 꿈에서 알려줘서 사고 없이 잘 넘어갔잖아. 그럼 다행인 거지. 이렇게 전후 사정 다 털어놓은 나한테 화만 내고 있을 필요가 있어? 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돼서 망정이지. 몰랐으면 나나 아빠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나와? 내가 화내는 것만 기분 나쁘냐고. 아니, 그래서 누가 사고 났어? 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오버야? 미안한 마음 싹 사라지게 왜 이렇게 성질나게 하냐 넌? 점점 뻔뻔하다 못해 못나게 구는 예비 신랑의 언행에 정이 다 뚝뚝 떨어졌어요.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걸 온몸으로 느꼈기에 지금의 제 감정을 딱 10분의 1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의 삐까뻔쩍한 차로 다가가 사이드미러를 아작냈어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를 몰았는데 워낙 차를 좋아해 공들여 관리했죠. 적잖게 놀랐는지 급히 뛰어와 저를 뜯어말리며 노발대발했어요. 너 진짜 미쳤어? 지금 내 차에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수리비가 얼만 줄은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 놔. 이거 안 놔? 이 정신 나간 게 너 같으면 놓겠냐?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뭐야?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어? 질리게 왜 이래? 무식? 나도 일자 무식한 너랑은 미래를 약속할 가치도 없어. 당장 파혼해. 당장! 저의 파혼 선언에 예비 신랑이 벙찐 틈을 타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 길로 택시까지 잡아타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꽤 놀란 듯 보였어요. 네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 오빠와 파혼하겠습니다. 이 말 하러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희 싸웠냐? 지희야, 파혼이라니? 결혼 앞두고 왜 이러니?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정 궁금하시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의사를 표명한 뒤 예비 시댁을 나서기 위해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다급히 일어나서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 이유는 예비 신랑에게 전해 들은 바도 없고 또 이리도 무례한 태도로 파혼까지 운운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어찌나 밉던지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희 너 우리 무시하니? 파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유를 말해야 우리도 생각이란 걸 해볼 것 아니야?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오늘 나와 내 아버지가 하마터면 이승과 작별할 뻔했다고. 그래서 끝이에요. 알겠어요? 제 말에 무슨 뜻이냐며 묻는 예비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저는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파혼 선언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 수차례나 찾아와서 파혼할 수 없다며 반대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도 딱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용서? 오빠가 그랬잖아. 아무도 안 다쳤으니 된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와 무슨 용서? 왜? 이런 일을 버리고도 결혼은 해야겠니? 그게 내 진심일 리 없잖아. 그냥 화나서 홧김에 나온 말일 뿐이야. 어쨌든 입 밖으로 뱉었잖아. 물과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단 거 몰라? 그만 찾아와. 나 오빠랑 더 할 말 없어. 예비 신랑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나중에는 예비 시모까지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좋은 관계였을 때만큼 저를 위하진 않으시더군요. 지희야, 우리가 좀 돈독했니? 나도 다 이야기 들었어.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그 사실 알고 아주 혼쭐을 냈어. 그러니 이만 노여움 풀어주렴. 이게 혼 좀 낸다고 나아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머님, 오빠는 저를 기만했고 그로 인해 큰일을 치를 뻔했어요. 그런 오빠를 제가 뭘 어떻게 믿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원래 남자들이 철이 좀 없잖니. 다른 남자들이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시점에서 돌연 파혼이라니. 그건 하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또 네 사사로운 감정 하나 맞춰주겠다고 우리 집안이 개망신 당할 순 없잖니? 저는 망신을 운운하며 한 말에 열이 확 받았어요. 그런데 맞받아치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망신이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진짜 망신이 어떤 건지 톡톡히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또 제가 원하는 대로 파혼해주지 않은 걸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비 시모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예비 시댁을 찾아가 파혼을 무르겠다고 말했어요. 우스운 건 저를 설득하겠다며 찾아왔을 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했으면서 막상 파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제야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그뿐일까요? 제 끼니까지 그렇게도 살뜰히 챙겨주더라니까요. 샐러드를 종류별로 대령하는데 그 꼴이 참 우스울 정도였어요. 덕분에 편하게 끼니를 챙기며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했네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이 예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들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준비하는 내내 싱글벙글이더군요.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우리가 이제 부부라니 우리 정말 잘 살자. 내가 잘할게. 그래. 저와 예비 신랑의 준비가 얼추 끝나갈 즈음 양가 식구들도 식장에 도착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파혼 이야기는 없었던 듯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친정아빠와 인사를 나누더군요. 그러고는 제게와 너무 예쁘다며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며 웃음 띤 얼굴로 반겼어요. 제게 특별한 이날
미리 초칠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하객들이 하나 둘 예식장에 오기 시작했어요. 예비신랑과 시댁 식구는 정신없이 하객들을 맞이했죠. 시간이 꽤 흐르고 신랑 측 하객이 붐비기 시작하니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신부 측 하객은 저게 다야?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가족만 온다고 해도 이렇게 텅 비진 않을 텐데 말이야. 특이하네.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모님은 그제야 뭔가 쎄한 기운을 느끼고는 예식장을 번갈아 살피더니 제가 있는 신부 대기실로 다급히 들어왔어요. 자기야, 자기 청첩장 다 돌렸지? 다 돌렸지.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신부 측 좌석이 텅텅 비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비신랑이 이렇게까지 확인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신랑 측 하객에 비하면 신부 측 하객 수가 직계 가족을 제외하면 10명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웃음 띤 얼굴을 할 뿐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비시모가 한쪽 무릎을 꿇고 엉거주춤 앉더니 제 손을 부여잡고는 울상인 표정을 하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지희야, 설마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다 네가 의도한 건 아니지? 응,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건 모를 일이죠.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파혼한다고 했다가 물은 이유가 다 있는 거지. 너 정말 지희야,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건 아니야. 제발 결혼식은 성황리에 잘 마치자꾸나, 응? 예식 끝나고 후에 상의를 해도 늦지 않잖니. 엄마, 뭔 소리야 그게. 좀 알아먹게 말을 해봐. 뭘 예식 끝나고 상의한다는 건데?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입 다물고 꿇어. 지희야, 아가, 제발 예식을 망치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체면 좀 지켜주렴. 예비 신랑까지 제 앞에 무릎 꿇자 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을 기다리는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을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한 걱정 마시고 일어나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성황리에 잘 맞춰요, 우리. 그래, 고맙다, 지희야. 고마워. 그럼 난 너만 믿고 먼저 식장에 들어가마. 제 말에 안심이 됐는지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와 함께 호란으로 향했어요. 예비 신랑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 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곧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 파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순서에 맞춰 저는 순순히 응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 순서, 신랑은 씩씩하게도 서약서를 낭독하더군요. 곧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혼인 서약 대신 파혼 선언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연인인 성훈 씨와 파혼하고자 합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얼마 전 저는 파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머님께서 결혼 소식을 알린 상태에서 파혼 소식을 전하는 건 개망신이라며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훈 씨 가족들을 대신해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표명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내리치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제 파혼 발표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었어요. 뒤늦게 정신 차린 예비 시모는 뭔가 잘못된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신랑 측 하객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어요. 예비 시모는 이럴 순 없다며 땅을 치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저는 그 사이 예비 신랑에게 예식 비용 청구서까지 집어던지고는 유유히 예식장을 나왔네요. 사실 예비 시부모에게 파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날 오전, 저는 모든 하객에게 파혼하게 되어 결혼식이 무산되었음을 미리 알렸어요. 그 후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파혼식에 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그래야 모양새가 그럴싸할 테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전화가 불나게 왔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자 다음날 전 남친은 저의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맞섰죠. 남의 집에 찾아와서 곱게 기다릴 것이지 왜 무식하게 행패야 행패는. 내가 오빠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모르쇠 할까봐? 야, 내가 그렇게 비위 맞추면서 잘해줬는데 결혼식을 그딴 식으로 망쳤어야 했냐? 네 막장 연극 때문에 우리 가족은 창피해서 이제 어디 다닐 수가 없게 생겼다고, 알아? 그러게, 내가 우리 관계 끝이라고 파혼하자 할 때 인정하고 좋게 끝냈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 오빠도 오빠네 식구도 나를 쥐락펴락하려다 그 꼴 난 거라는 걸 아직도 몰라?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야. 어디 언제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도 오빠 손괴죄로 고소하면 그만이야. 맞고소 당하고 싶으면 해봐. 해보자고. 뭐? 손괴죄? 타지도 못하는 차 좀 망가진 걸로 찌질하게 왜 이래 진짜. 그깟 차 수리비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보너스 나오면 고쳐준다고. 괜히 트집 잡을 거 없으니까 차 들먹이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전 남친은 제가 맞고소 이야기를 하고부터 분개에서는 입에 담기 거북한 말들까지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말했어요. 차 들먹인다는 소리에서 하는 말인데 10년 전에 지금 같은 교통법이 있었다면 너 같은 자식은 방조죄로 처벌받았을 텐데 참 아쉬워. 그치?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방조죄로 처벌받을 일이 뭐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까지 짓거리는 건데 너 진짜 돌았냐? 제 말의 의미를 모른 채 광분에서는 오만상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런 전남친의 꼴 같지 않은 모습을 봐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고는 한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금방이라도 저를 어떻게 할 것처럼 위협적이던 표정과 행동이 일순간 사그라들더니 곧 전남친의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세상에 평생 가는 비밀이 어딨겠어. 이래서 나쁜 짓 하고 못 사는 거야. 결국 이렇게 다 들통나니까. 그 녹음 파일은 10년 전 엄마와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사고 났을 당시 나오지 않았던 증거자료이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냐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을지 몰라요. 사실 결혼식 당일 아주 이른 시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긴 세월 한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더군요. 그리고 그 진실을 돌고 돌아 10년 만에 알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제 전남친과 절친이었던 친구이자 또 그 사고로 인해 절교까지 하게 된 사이였다는 걸요. 전남친의 친구는 예식 준비를 하는 제게 전남친이 없는 틈을 타 다가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래도록 한 번호만 쓰고 있는 게 맞다면 곧 파일 하나를 받아보게 될 거예요. 부디 꼭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시고 이 결혼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길 바래요. 그러고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홀연히 사라졌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곧 문자로 파일 하나가 왔고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짬을 만들어 파일을 확인했어요. 아주 낯익은 전남친의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죠. 성훈이 너 정말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작정이야? 무슨 질문이 그러냐? 내 결혼 계획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너랑 교제하고 있는 그 여자 10년 전 우리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이잖아. 그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 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냐? 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알겠냐? 그리고 우리라니 난 그냥 네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잖아. 말 조심해.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때 네가 장난친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충돌한 거 잊었어?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그 여자랑 결혼이라니.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 맞아? 성훈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 맹추 같은 게. 넌 이 나이 먹도록 사랑 타령이냐? 걔 엄마 앞으로 돈이 꽤 나왔는데
자식들한테 그 돈을 분배해줬더라고. 근데 내 여친이 재테크로는 기가 막히거든. 벌써 그 나이에 재테크로 모은 돈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 내가 과거 운운할 여유가 있겠냐? 무슨 수를 써서든 잡아서 내 옆에 앉혀놔야지. 내 여친이 곧 내 노후인데 과거 따위 너랑 나만 잊고 살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 네, 제가 당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바로 전 남친의 장난 때문이었어요. 핸들만 당기지 않았어도 아찔한 상황이 생겼을지 몰라도 제 엄마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큰 사고는 면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던 거죠. 거기다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제가 모은 재산 때문이었다뇨. 엄마에게 배운 경제관념이 만들어준 지금의 아니, 그런 제가 모은 돈이라는 배경 때문에 사고 피해자라는 걸 알고도 묵인했고 또 결혼까지 결심했다니. 전 남친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사악하고 끔찍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 남친의 멱살을 잡아채 막무가내로 흔들며 난리를 쳤죠. 넌 사람도 아니야, 이 자식아. 어떻게 내가 네가 동승했던 차에 치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태 모른 척하고 나와 내 가족을 속일 수 있어? 이건 오해야. 아니, 모함이라고. 내가 저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그럼 오빠 목소리와 똑같이 흘러나오는 저 사람은 뭔데? 뭐냐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려거든 좀 정성스럽게라도 하던가. 저는 한참을 전 남친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친정 식구와 전 예비 시모에게 꼭 밝힐 일이 있으니 당장 제 집으로 와달라 연락까지 했어요. 친정아빠와 전 예비 시댁은 다 근거리였던 터라 모두 한 곳에 모이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전 예비 시모는 불쾌함을 드러내며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채근했죠. 네가 말한 밝힐 일이란 게 뭐냐? 피차 얼굴 마주하고 있을 사이는 아니니 빨리 하고 끝내. 그리고 넌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전 남친의 만류에도 곧바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10년 전 사고를 알고도 모른 척 저와 결혼하려던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지자 친정아빠는 분노에 전 남친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도 없이 내리쳤어요. 잔뜩 겁에 질린 전 남친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전 예비 시모도 더 설 자리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우리 가족에게 굴복해 그들은 하루 꼬박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댔어요. 하지만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비는 그 순간에도 알량한 자존심은 챙기고 싶었는지 전 예비 시모가 이러더군요. 옛날 일이고 사고를 낸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란 건 변함없어요. 당시 제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지희와 결혼까지 하려 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예요? 어머님, 아니, 이제 아줌마라고 해야 맞나? 아줌마 죄를 묻지 않을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 아들이 요리조리 잘 피해간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지. 이 양반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보쇼, 지금 법대로라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몰라서 짓거리는 거요? 그리고 분명히 녹음 파일에 저 자식이 핸들을 꺾었다고 하잖아. 부모라면 언제고 자식 편이라지만 죄 지은 자식 두둔하는 게 옳은 거요? 남의 귀한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살면서 사소한 잘못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까? 그리고 벌써 공소시효도 지난 옛날 일로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건지 원. 돈 보고 비밀을 숨긴 것은 인정하지만 그날의 일은 그만 끄집어내셔요. 아, 그럼 아줌마, 이건 어때요? 당신 아들이 몰래 끌고 나가 아작낸 제 차, 사고 났던 거 숨기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사람은 보너스 나오면 고쳐준다고는 했지만 파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깔끔하게 법대로 해요. 이전에 처벌받지 못한 거 덮어두고 새로운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당장이라도 변상할게. 지희야, 법이라는 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잖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가 주마. 새 차를 바꾼다면 그 값만큼 전부 줄게. 제발
다 끝난 마당에 지저분하게 헤어지진 말아주렴, 응? 제가 지금 수리비가 없어서 이래요? 그 차는 제게 정말 소중하다고요. 10년 전 떠나보낸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거라고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책임지란 말이야, 그걸. 미안하다.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법적으로 하겠다고 무섭게 굴지만 말아주렴. 부탁이야. 내 아들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더 꼬이게 할 순 없잖니? 그제야 전 예비시모는 파혼당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어요. 더 문제 삼지 못한 것 뿐이겠지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남친이 망가뜨린 제 차에 대해 기존 수리비의 5배의 비용을 물어줘야 했어요. 제가 법대로 하자고 할까봐 먼저 발벗고 나서기까지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만은 봐달라며 애원하면서 각서까지 썼으니 말이에요. 겉모습만으로는 상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훤칠하고 능력 있는 전 남친의 모습에 빠져 이사달이 날 때까지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은 파혼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전 남친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답니다. 우리의 파혼을 계기로 동창들 사이에서 돈 보고 결혼하려다 덜미가 잡힌 파렴치한이 된 듯 하더라고요. 제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진 걸 보면 아마 전 남친은 동창회에는 얼굴 들고 다니진 못하지 싶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친에 관한 소식은 끊겼어요.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길 바랄 뿐이죠. 꽤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운전을 꽤 잘하게 되었어요. 파혼 사건을 계기로 엄마가 늘 우리 가족을 곁에서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용기가 많이 났거든요. 제 첫 차였던 사고 차량도 잘 처분했어요. 수리비로 받게 된 비용으로 더 좋고 안전한 차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제 결혼은 찬란하지 못하고 끝이 났지만 그 덕에 저는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쳐야 하는 사람을 바로 알고 저를 위한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쉽게 잊혀질 기억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에 언젠가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면 제 부모님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저도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엄마와 먼 훗날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엄마 덕에 내 삶은 평안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시청자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만 마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